새벽 5시 30분 정경이는 알람도 없이 눈을 떴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아무도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조심스러움이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며 경희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동욱이와 소정이 출근하기 전 아침 준비, 7살 손자 준호 등교 준비, 그리고 저녁까지 이어질 끝없는 집안일들. 4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엌 입구에 나타난 며느리 윤소정을 보며 경희는 미소를 지었다. 소정은 언제나 단정했다. 아침부터 화장을 마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 사무실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다웠다. 준호 도시락 싸야지. 어제 김치볶음밥 좋아한다고 했잖아. 아, 정말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세심한 걸 다 챙기겠어요. 소정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진심처럼 들렸다. 경희는 그런 소정이 기특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한다고 생각했다. 동욱이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40 중반의 아들은 여전히 경희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다. 아버지 없이 키운 외아들. 그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예쁜 아내와 아들까지 두고 사는 걸 보면 가슴이 뿌듯했다. 엄마, 오늘 문화센터 가시죠? 응, 사진 수업 있어. 좋으시겠다. 취미 생활도 하시고. 동욱의 말에는 별다른 관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걸 경희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아들이 자신의 일상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준호가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서 나타났다. 할머니, 우리 준호 일어났네. 할머니가 김치볶음밥 도시락 쌌어. 와, 할머니 최고.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다. 경희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손자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경희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언제부터였을까? 거울을 보는 일이 줄어든 게.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을 때도 얼굴보다는 손동작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오후에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경희는 마트에 들렀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서였다. 장바구니를 들고 통로를 걸으며 문득 자신이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물건을 고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동욱이가 좋아하는 두부, 소정이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견과류, 준호가 간식으로 먹을 과일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계산대에서 줄을 서며 경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봤다. 하지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취향보다는 가족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왔던 탓이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경희는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오고 저녁 식탁이 차려졌다. 모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경희는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까요? 소정의 말에 경희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편으로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고마움일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경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경희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될까? 아니,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 한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낄 뿐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화요일 오후 경희는 문화센터 사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오늘은 일상 속 아름다움 찾기라는 주제로 과제를 받았다. 선생님은 여러분만의 시선으로 평범한 것에서 특별함을 발견해 보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경희는 가방 속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걸었다. 과제가 막막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상에서 무엇이 아름다운지 찾기 어려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는 집안일들, 가족을 위한 끝없는 준비들,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니. 버스를 기다리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소정이었다. 어머니,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저녁은 어떻게 할까? 아, 저는 밖에서 먹을게요. 동욱 오빠랑 준호만 챙겨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경희는 조금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소정이 없으니 오히려 편안했다. 굳이 눈치를 보며 말을 골라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차려진 저녁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도 덜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쪽에서 젊은 여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언니, 그 팟캐스트 진짜 웃겨. 어제 들었는데 배꼽 빠질 뻔했어. 맞지? 특히 시어머니 얘기할 때. 진짜 리얼해서 더 웃기더라. 경희는 별 관심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라디오 같은 것인가 보다 싶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야, 진짜 웃겨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경희는 가방을 현관에 놓으며 귀를 기울였다. 소정이 자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소정이 전화를 끊고 거실에서 나왔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응, 왔어. 전화하고 있었구나. 아, 네. 친구랑 잠시.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다정한 톤이었다. 경희는 방금 전 들은 말이 착각이었나 싶어 고개를 저었다. 저녁 시간 소정은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경희는 동욱과 준호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다. 준호가 학교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는 소리를 들으며 경희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던 중 소정이 거실에 놓고 간 노트북에서 소리가 났다. 아마 자동으로 무언가가 재생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힐링 토크에서 만나요. 저는 소정이고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제 절친 미영이가 함께해요. 경희의 손이 멈췄다. 소정의 목소리였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요, 꼰대 노인 힐링 프로젝트예요. 리스너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거든요. 경희는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향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팟캐스트 재생 창이 떠 있었다. 소정과 친구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그럼 오늘도 시어머니 레전드 에피소드부터? 당연하죠. 어제도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문화센터에서 사진 수업을 듣고 오시는데 경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진 찍는 할머니라니 상상이 안 가요. 맞죠? 그런데 진짜 웃긴 게 과제로 일상 속 아름다움 찾기를 받아오셨대요. 그래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김치찌개 끓이는 모습, 빨래 넣는 모습,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 그거 진짜 귀여운데요? 귀엽긴요. 민망해 죽겠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온 가족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한데 가끔은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아, 알겠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시니까 오히려 미안하고, 맞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 준호가, 우리 동욱이가 이러시면서 손자랑 아들 자랑만 하세요. 가끔은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데, 경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게 정말 소정의 목소리인가? 평소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라며 고마워했던 그 소정이 그래도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니까 편하시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가끔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된 거죠. 이해해요. 그런 마음.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경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의 다정한 말들, 고마워하는 표현들, 따뜻한 미소들.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가짜라기보다는 거칠애였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예의였다. 더 충격적인 건 소정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웃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다. 경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초라해 보였을까? 그날 밤 경희는 잠들지 못했다. 소정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가 왔다. 그날 밤 새벽 2시 경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소정의 팟캐스트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꼰대 노인, 웃긴 시어머니, 당연한 존재. 그 모든 단어들이 가슴을 찔렀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난 경희는 거실로 나갔다. 모든 게 조용했다. 동욱과 준호의 고른 숨소리만이 집안의 평온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소정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와 늦은 약속이라고 했으니 아마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것이다. 경희는 소정의 노트북이 놓인 테이블 앞에 앉았다. 평생 컴퓨터라는 걸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었지만 준호가 가끔 숙제할 때 옆에서 지켜보며 대충 사용법을 익혔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밝아지자 경희는 잠시 망설였다. 이게 맞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겼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절실함이었다.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글자를 하나씩 입력했다. 정경희. 엔터키를 누르자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경희의 눈이 커졌다. 이렇게 많은 정경이가 세상에 있다니. 첫 번째 결과는 유명한 배우였다. 드라마에서 봤던 익숙한 얼굴이었다. 두 번째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세 번째는 교수였다. 네 번째는 미술가, 다섯 번째는 요리 블로거. 경희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수많은 정경이들이 나타났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모습은 없었다. 정경이 72세라고 검색해봤다.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정경의 주부라고도 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경희는 뒤로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으니까. 세상에 남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문득 다른 검색어가 생각났다. 동욱 아내라고 쳐봤다. 물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준호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경희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20살에 결혼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빠져 있을 때도 묵묵히 견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홀로 아들을 키웠다. 파트타임 일을 여러 개씩 하며 동욱이를 대학까지 보냈다. 그 후에는 며느리와 손자를 돌봤다. 소정이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동욱이가 편안히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호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흔적도 없었다. 정경이라는 개인의 삶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나는 누구지? 경희는 중얼거렸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었다. 동욱이 엄마, 준호 할머니, 소정이 시어머니, 그게 다인가? 경희는 다시 검색창에 손을 올렸다. 이번에는 자신의 옛 이름을 쳐봤다. 결혼 전 이름이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이름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정이 돌아온 것이었다. 경희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소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이제 경희에게는 그 다정함이 가식처럼 들렸다. 응, 잠이 안 와서. 너는 늦었구나. 네,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도 얼른 주무세요. 소정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웃는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이제 경희는 알 수 있었다. 다시 혼자가 된 경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깜깜한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다. 그 별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부르는 이름들. 나도 이름이 있는데. 경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정경희. 72년 동안 가져온 이름. 하지만 그 이름으로 무얼 했나? 그 이름이 세상에 무슨 의미를 남겼나?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경희라는 이름을 처음 받았을 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분명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희는 어떤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있나? 항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것은 아닌가? 경희는 결심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정경이라는 이름으로
정경이라는 개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72년을 살아온 방식을 어떻게 바꾼단 말인가? 경희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진 수업이 떠올랐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일상 속 아름다움 찾기. 그때는 막막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어쩌면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자신만의 시선을 찾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살고 싶었다. 소정의 팟캐스트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가족들에게 당연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경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말은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진짜 약속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가족들을 위한 아침 준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선 경희는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기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동안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경희는 창구로 갔다. 통장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경희는 자신의 모든 계좌를 확인했다.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통장까지. 어머님, 총 잔액이 이 정도 되시네요. 직원이 보여준 금액을 보며 경희는 놀랐다. 생각보다 많았다. 수십 년간 조금씩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모은 돈들이 제법 큰 액수가 되어 있었다. 만기 예금들도 정리하고 싶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경희는 차근차근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악했다. 그동안 가족들의 필요만 생각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경제적 독립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희는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멈췄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집 시세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아, 매매 생각하고 계세요? 어디 지역이신가요? 경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중개업소 사장은 컴퓨터를 두들기며 시세를 확인해 주었다. 이 지역이 요즘 많이 올랐어요. 어머님 집이 단독주택이시면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시된 금액을 보며 경희는 또 한 번 놀랐다. 남편과 함께 살던 작은 집이 이렇게 값이 나가다니. 그때는 초라하게만 느껴졌던 집이 지금은 자유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혹시 매매 진행하시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든 경희는 집으로 향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다. 경희는 언제나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마음가짐은 달랐다. 이제는 관찰자가 된 기분이었다. 어머니, 일찍 나가셨나 봐요? 소정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경희의 귀에는 어색하게 들렸다.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소정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경희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한 것이 신기한 듯 했다. 평소 경희는 자신의 일보다는 항상 가족들의 일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오후에 문화센터 사진 수업에 갔다. 오늘은 인물 사진 촬영법이었다. 선생님은 사진은 단순히 모습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을 한 장씩 찍어보세요. 수업이 끝난 후 경희는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선생님, 혹시 사진전 같은 것도 열 수 있나요? 일반인도요? 물론이죠. 요즘은 개인 사진전을 여는 분들이 많아요. 어머님도 관심 있으세요? 글쎄요. 그냥 궁금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희는 카메라를 꺼내어 주변을 담아보았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골목, 꽃집 앞의 화분들, 공원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뒷모습, 셔터를 누를 때마다 뭔가 새로운 시선이 생기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경희는 조용히 관찰했다. 동욱은 회사 일로 피곤해하고 있었고 소정은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준호만이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해댔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어떻게 그렸는데? 할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 그렸어요. 할머니가 제일 크게. 준호의 말에 소정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준호야, 그림에서 할머니만 크게 그리면 안 되지. 가족은 다 똑같이 중요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우리를 제일 많이 챙겨주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다. 경희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이 아이만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경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 통장 사본들, 모든 것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문득 든 생각이지만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자신의 것이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경희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집 매매 시기, 이사할 곳 알아보기, 가족들에게 말할 타이밍, 새로운 생활 준비 사항들. 글을 쓰면서 경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이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정경희의 새로운 시작. 수첩 맨 위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창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경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다. 동욱이 좋아하는 갈비찜, 소정이가 건강을 위해 먹는 나물 반찬들, 그리고 준호를 위한 달걀말이까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식사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경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도 체결했다. 이사짐도 미리 정리해서 택배로 보냈다.
이제 남은 건 가족들에게 알리는 일뿐이었다. 와, 오늘 진수성찬이네요. 소정이 식탁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여전히 밝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경희에게는 더 이상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할머니, 갈비찜이다. 최고. 준호만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경희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 동욱이 회사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희는 잠시 이 모습을 바라봤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이기심과 당연시하는 마음들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시작했다. 평소처럼 소정은 회사 이야기를, 동욱은 준호의 학교 생활을 물어봤다. 경희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때를 기다렸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경희가 입을 열었다. 소정아, 내 어머니, 너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정이 당황하며 젓가락을 멈췄다. 동욱도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다. 어떤 사람이요? 응, 솔직하게 말해봐. 소정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당황과 경계심이 동시에 드러났다. 좋은 분이시죠. 항상 저희를 챙겨주시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경희의 목소리는 평정했다. 하지만 그 평정함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꼰대 노인 힐링 프로젝트라는 거 알아? 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식탁에 울렸다. 어머니, 그게 너희들이 듣는 팟캐스트 말이야. 시어머니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 방송. 동욱이 소정을 바라봤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소정아, 뭔 소리야? 경희가 계속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온 가족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한데 가끔은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항상 우리 준호가, 우리 동욱이가 이러시면서 손자랑 아들 자랑만 하세요. 가끔은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데 처음엔 정말 고마웠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된 거죠. 소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어머니, 그건 그냥 뭐 재미있게 하는 얘기였어요. 악의는 없었어요. 내 인생이 너에게는 재미있는 소재였구나. 준호가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작아졌다. 동욱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소정과 엄마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경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말해줄게. 이 집 내가 팔았어. 뭐라고요? 동욱이 벌떡 일어섰다. 집을 팔았다고. 계약도 끝났고 다음 주에 이사 나가.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해? 내 집인데 왜 상의를 해야 해? 등기부등본도 내 이름이고 대출도 내가 다 갚았는데.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 함께 살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그만둘 거야.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방송은 정말 가벼운 마음에
남의 인생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야? 그것도 너를 위해 살아온 시어머니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지난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당연한 존재로 여겨졌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고마워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웃음거리로 만들고 동욱이 소정을 노려봤다. 소정아, 이게 정말이야? 소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희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다. 이제 나는 너희와 살지 않아. 제주도로 갈 거야.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동욱이 다급하게 불렀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소정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받으시고,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존중의 문제거든. 경희는 준호를 바라봤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준호야, 할머니가 좀 멀리 가서 살 거야. 할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할머니, 가지 마세요. 아이의 애절한 목소리에 경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다시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정경이로 살 거야. 경희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여행 가방을 들었다. 가족들의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며 경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두려웠지만 자유로웠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제주도 한림읍의 작은 펜션에 도착한 첫날 밤, 경희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는 소리가 마치 오랜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7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자유의 소리였다. 펜션 사장 김미경은 50 중반의 따뜻한 여성이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와 펜션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어머님, 오래 머무실 거라고 하셨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냥 경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누구의 어머님도 아니에요. 미경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경희 씨. 저도 미경이라고 불러주세요. 경희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침대와 책상,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지만 충분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위에 준비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었다.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새벽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몸의 밴 습관 때문에 새벽 5시 30분에 저절로 눈이 떠졌지만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경희는 산책을 시작했다. 펜션 앞 해안도로를 따라 걷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는 모습,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나는 모습, 해녀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 모든 것이 새로웠다. 둘째 주부터는 펜션 일을 도왔다. 미경이 혼자서는 힘들어하는 청소와 빨래를 거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강요당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하는 일이었다. 경희 씨, 정말 고마워요. 손님들도 경희 씨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도 이런 일이 좋네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실제로 경희는 펜션에 오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젊은 부부들
혼자 여행 온 사람들, 친구들과 온 중년 여성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나자 경희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제주도에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가 여러 개 있었다. 경희는 그중 제주일상 사진회라는 곳에 들어갔다. 어머님,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어떻게 제주도에 오시게 되셨어요? 동호회 회장인 박철수가 물었다. 경희보다 몇 살 아래인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멋지시네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경희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였던 것도 누구의 엄마였던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의 경희만 중요했다.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성산 일출봉, 우도, 한라산. 관광지도 좋았지만 경희가 더 좋아한 것은 평범한 일상들이었다. 해녀가 물질을 마치고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 밭일을 하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젊은 여성의 옆모습. 경희 씨 사진은 뭔가 따뜻해요. 동호회 회원 중 하나인 이순이가 말했다. 경희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었다. 따뜻하다고요? 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요.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오랫동안 자신도 누군가의 시선에 시달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최대한 따뜻하게 보려고 노력했다. 석 달째 되는 날 경희는 동생 경숙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언니, 동욱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소정이랑도 이혼 얘기까지 나왔대. 그래. 언니, 다시 돌아가지 그래. 애들도 언니 없으니까 엉망이 된 것 같던데. 경수가, 나는 이제 돌아갈 생각 없어. 언니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차가운 게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경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특히 준호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대신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했다. 준호에게만. 준호야, 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잘 살고 있어. 할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할머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단다. 내가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며칠 후 경희는 동호회 전시회 소식을 들었다. 내년 봄에 제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동호회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경희 씨도 참여하실 거죠? 저도요? 당연하죠. 경희 씨 작품이 정말 좋은데요. 경희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날 밤 경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경이야.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너는 정경이야. 온전한 너 자신이야. 경희의 새로운 삶은 고요하고 자유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자신의 것이었다. 1년 후 제주시 문화예술회관. 제주일상 사진회 정기 전시회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경희는 전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이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자신의 작품들이 벽면에 걸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정경의 작품이라고 적힌 작은 명판 옆에는 사진들이 차례로 전시되어 있었다. 바다에서 나오는 해녀, 반이라는 할머니의 손,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카페 창가의 여인. 지난 1년간 경희가 제주도에서 담아낸 일상들이었다. 경희 씨, 정말 멋져요. 미경이 다가와 경희의 팔을 잡았다.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그녀였다. 떨려 죽겠어요. 뭘 떨려요? 당신 사진이 제일 좋다니까요. 실제로 관람객들이 경희의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젊은 부부가 반이라는 할머니의 손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사진 정말 따뜻하다. 할머니 손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맞아.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사진작가가 할머니를 정말 따뜻하게 바라본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경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의도했던 마음이 전달되고 있었다. 오후 3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시작되었다.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씩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경희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정경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저는 작년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주해온 73세입니다. 사진을 배운 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다. 73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감탄이었다. 제가 사진을 통해 담고 싶었던 건 일상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저 자신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만. 경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관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도 제 이름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요. 그래서 여기 제주도에 왔고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관객이 손을 들었다. 어떤 계기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경희는 잠시 생각했다. 소정의 팟캐스트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지는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되었죠.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어떠세요? 자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경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젊은 며느리를 둔 비슷한 나이의 여성도 있었고,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중년 남성도 있었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요. 저도 언젠가 그럴 용기를 내고 싶어요.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경희는 동생 경숙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언니, 동욱이가 소정이랑 결국 이혼했어. 준호는 동욱이가 키우고 있고 소정이는 집을 나갔대. 동욱이가 언니 연락처 좀 달라고 하는데. 경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아직은 연락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생각해 볼게. 준호가 걱정되긴 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었다. 오히려 동욱이가 스스로 아버지 역할을 배우고 준호도 할머니 없이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했다. 해가 지고
전시장이 조용해졌다. 경희는 자신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모든 사진 속에는 자신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바다에서 나오는 해녀 사진 앞에서 경희는 특히 오래 머물렀다. 물질을 마치고 바다에서 나오는 해녀의 모습은 어쩐지 자신과 닮아 있었다. 오랫동안 깊은 바닷속에 있다가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다. 경희 씨, 집에 가실까요? 미경이 다가와 물었다. 응, 가자.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경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이 보였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다.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사람들 반응도 너무 좋았고, 고마워. 나도 뿌듯해. 이제 정말 완전한 제주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경희는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이제 자신은 서울의 정경이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고 펜션 일을 도우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냥 정경이었다. 펜션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간 경희는 창가에 앉았다. 바닷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이제는 익숙한 소리가 되었다. 자유의 소리, 해방의 소리. 테이블 위에는 오늘 전시회에서 받은 방문록이 놓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상을 적어 놓았다.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용기를 얻고 갑니다. 저도 언젠가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경희는 그 글들을 읽으며 뿌듯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경희는 일기장을 꺼내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사람 정경희로서 사람들 앞에 섰다. 다시는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당연한 존재로 여겨질 필요도 없는 이곳에서 나는 이제 정말로 나 자신이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며 속삭이고 있었다. 잘했어, 정경희. 잘했어.